근데 인도가 이걸 부인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최소 라팔 1기의 잔해가 인도에서 발견됐어요. 꼬리 날개가. 기체 번호가 그것도 1번기 36대 도입했는데 1번기. 그 다음에 SU-30 세 대는 확실히 잔해가 확인됐다라는 게 서방 언론에 이제 공통된 보도예요. 이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중국에선 제이텐시의 전설이라는 중국 국뽕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중국 사람들이 인도의 터번 같은 모자 쓰고 막 그 놀리는 거. 예, 안녕하세요. 조한보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을 있고요. 세계적인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략폭격기 타격 사건의 내용과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전략폭격기라는 건요. 전략무기입니다. 전략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핵무기를 보통 탑재한다는 얘기거나 그 정도의 전쟁의 판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전술은 전투에서 이기는 거고 전략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투가 전술이라고 그러면 한 번 전투 이겼다고 전쟁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의 판도를 결정하는 게 전략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전술 폭격은 뭐냐면 그 전투에 해당하는 폭격인 거고, 전략 폭격은 대규모로 상대의 군수 공업기지나 중심을 타격하는 거예요. 전쟁 의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전쟁 수행 능력을 없애거나, 거기서 전략 폭격기라는 개념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이게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로 개념이 바뀌었어요. 핵 3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상 기반 ICBM. ICBM은 보통 이제 텔 이동식 발사들이 있지만 주로 지하 사일로에 보관돼 있어요. 거대하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도 사일로가 있고 소련에도 사일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일로 못 움직이죠. 이 사일로들은 서로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파괴돼요. 서로 알잖아요. 자, 소련에서 미국까지 아무리 빠른 탄도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상에서 발사돼서 올라가면 인공위성이 바로 보고 알려줘요, 미국한테. 야, 떴다. 그럼 이쪽에 있는 미사일도 다 떠요. 왜냐? 소련에서 쏘게 되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비행을 해서 가니까 그 사이에 이쪽에 있는 ICBM 기지에서도 미사일이 다 동시에 다 떠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ICBM 기지들은 핵전쟁이 시작되면 그 1차 핵 폭격에서 핵 공격에서 모두 괴멸됩니다. 그러면 2차 보복수단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럼 2차 보복수단은 어떻게 하느냐?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자, ICBM 1축, 2축이 뭐냐면 SLBM. 핵 추진 잠수함 물속에 들어있잖아요. 잠수함 물속에 들어가면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아요. 핵 추진 잠수함은 보통 2개월의 작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재래식 잠수함은 물속에서는 엔진을 못 돌려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제한된 공간에서 엔진을 돌리면 공기를 소모시키잖아요. 질식해 죽죠. 그러니까 보통 물 위에 나와서 숨구멍을 내놓고, 스노클이라고 그러죠. 내놓고 엔진을 돌려서 축전을 시킨 다음에 엔진을 끄고 물속에 들어가면 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산소를 안 잡아먹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잠안 기간이 매우 짧아요. 짧은 건 한 2, 3일밖에 안 되고, 뭐 AIP라고 해서 공기 불여 기간도 길어야 2주일이에요. 그것도 만일에 조용히 갈 때고 급속하게 움직이면 1시간이면 다 방전돼 버려요. 올라와야 돼. 올라오면 제일 취약하거든, 죽거든. 근데 핵심 잠수함 핵 분열이니까 공기가 필요 없잖아요. 심지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서 공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핵심 잠수함은 핵에 탑재된 연료가 다 소모될 때까지 한 10년 쓰거든요. 물에서 안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물에 들어가면 10년 동안 안 나와요.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레이더로 탐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근데 10년 동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은 폐쇄된 공간에서 최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2달이에요. 안 그러면 미쳐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본부하고도 연락을 거의 안 해요. 들킬까봐.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 떠돌아다니면 코앞에와도 몰라요. 그러니까 ICBM이 다 부서져도 핵추진 잠수함이 물속에 있으면 2차로 보복할 수 있잖아요. 이건 살아있으니까. 2축, 3축이 바로 전략폭격기. 여기에 항공기에 핵탄두를 실는 거죠. 자율학화 폭탄이거나 아니면 ALCM, 항공기 발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거죠. 전략폭격기는 항상 떠 있잖아요. 그럼 떠 있으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전략폭격기는 보통 항속거리 10,000km 내외를 말하거든요. 러시아의 이번에 부서진 Tu-95 같은 경우는 항속거리가 15,000km예요. 그러면 이 비행기는 항상 떠 있으니까 못 잡죠. 이것도 2차 보복수단이에요. 이게 3축. ICBM, SLBM, 항공기 발사 ALCM, 이게 3축 체계예요. 이게 있으면 안심을 하죠, 이제. 왜냐? 1차 얻어 터져도 2차, 3차가 되니까.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략 폭격기예요. 핵추진 잠수함보다 운용이 더 어려워요. 중국도 제대로 된 전략 폭격기가 사실상 없어요.
H6라고 하는 1950년대에 개발된 모델을 개량 쓰고 있거든요. 이제 H20이라고 자기들 거 만드는데 그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상 전략 폭격기 전략이 미국과 러시아 개념은 없다고 봐야 돼. 사거리 10km가 안 되니까. H6도 사거리 4천에서 6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다음에 러시아는 사거리 10km가 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폭격기는 현대에서는 뭐라고요? 핵 투발 수단이에요. 그리고 핵 전쟁에서 상대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그 전략 폭격기가 미국하고 제대로 된 건 러시아밖에 없고 그중에서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B2 스프레이트.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건 B-52. 이것도 3대 같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오고됐거든. 50년대 개발됐거든. 계속 현대. 그다음에 B1B 랜서. 한반도 면 나오는 거. 이건 초음속이에요. 그다음에 B2 스프릿, 이 스텔스, 삼성 세트. 자, 러시아도 3종 세트가 있어요. TU-95. 이거 프로펠러예요. 정말로 오래된 비행기인데 문제는 뭐냐? 얘가 사거리가 15,000이에요. 세계 최장이에요. 타격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미국까지. 그다음에 TU-22M 백파이어. 그다음에 TU-160 죽음의 백조. 지금 B1B가 오면 죽음의 백조 그러거든요. 얘가 죽음의 백조가 얘가 원래 죽음의 백조예요. TU-162. 요게 러시아의 3종 세트거든요. 요 전략 폭격기가 러시아에 대략 정확히는 모르죠. 90대 정도를 운용을 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젤렌스키 말에 의하면은 41대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 폭격기의 34%래요. 젤렌스키 말이. 자, 이번에 6월 1일 날 그러니까 지금 전략 폭격기를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중요해. 이게 뭐겠어요. 우크라이나보다는 사실은 미국에 대한 해역 억제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략 폭격기가 세력이 괴멸되면 핵 균형이 확 기우는 거예요. 미국 쪽으로. 전략 폭격기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민감한 사안인 거예요. 자, 전략 폭격기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자, 작전 계획을 보면 이제 작전명이 거미줄 작전, 스파이더 웹이라고, 뭐 거미줄 그러는데 거미줄 작전인데, SBU,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보통 중요 작전, 특수작전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직접 해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무려 18개월, 1년 반 동안 준비를 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드론 부품들을 러시아 내부로 비밀 기지로 옮겼고,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서로 구분이 안 돼요. 우크라이나 말하든 러시아 말하든 상관없어요. 우크라이나 안에도 러시아 말하는 사람 많고 러시아 안에도 우크라이나 사람 말이 많아요. 자기를 러시아인이라고 말하는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말로 욕하는 장면도 있고 자기를 우크라이나인이라고 말하는 병사가 러시아 말로 전쟁하는 것도 있어요. 서로 구분이 안 돼요. 러시아 안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는 구별이 안 돼요. 거기다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작전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 부품들을 가져다가 오사라고 하는 모델에 한 하나로 한 200, 한 5, 60만 원 정도 한 대 대당 정도 하는 걸 117대를 조립을 했어요. 러시아 안에서. 이게 1년 반 동안 진행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걸 목재 컨테이너에 숨겼고 이걸 러시아인 트럭 운전사한테 이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죠. 상업용으로 속였어요. 속이고 이걸 운반해라. 그러면 어디까지 가서 차를 세워놓으면 고객이 받으러 올 거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트럭 운전사들은 몰랐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보안국 요원들은 이 목재 함이 컨테이너 함이 트럭에 실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붕을 멀리에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격 조정으로 이 드론들이 러시아 비행장에 가서 전략 폭격기들을 타격을 하는 개념이에요. 시속 한 144km 되고 그리고 한 대당 약 한 3kg 정도의 폭발물을 3kg이면은 그 폭격기가 터지면 구멍 나면 바로 화재가 나니까 박살나죠. 이 작전으로 무르만스크는 어디냐면은 유럽, 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쪽에 있는 북극해 거기 비행장이 있고 왜냐하면 고가의 전략 폭격기 비행장이니까 아주 은밀하게 깊숙이 숨겨놓은 거죠. 유럽을 향해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이르쿠츠크, 바이카로 있는데 시베리아 생각하면 돼요. 이쪽이 무려 우크라이나 4,300km 떨어진 지역. 여기에 있는 벨라야 비행장까지. 여기까지 모두 5개 기지를 공격을 했고 4군데에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41대의 전략 폭격기에 타격을 가했다. 금액으로는 70억 달러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러시아 전략 폭격기 전략의 34%, 3분의 1 파괴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는 아니다. 2군데 공격을 받았고 몇 대의 항공기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양쪽이 다르죠. 서방 말을 들어봐야죠. 그랬더니 뉴욕타임스가 항공기, 인공위성 사진을 봤을 때 최소 12대가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미국과 나토 당국자들에게는 최소 20대다. 그중에 TU-95, 15,000km 가는 프로펠러 비행기, 핵투발 수단이 최소 6대. 그 다음에 TU-22. 얘는 핵무기는 실지 않지만 얘는 미국도 그래요. B1B 랜서에 핵무기 안 실어요. 미소 양국의 협정에 의해서. 그렇지만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가진 순항 미사일들을 싣거든요.
TU-95 6대, TU-22M 4대는 파괴된 거 확실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대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게 전략폭격기뿐만이 아니라 A-50이라고 하는 공중조기공 보통조기. 공중에서 이제 미리 레이더가 떠있는 둥근 도민 레이돔 단 비행기 본 적 있죠? 그 러시아 7대밖에 없거든요. 그중에 2대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나 러시아의 전략폭격기가 운용 중인 게 한 90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종폭격기가 한 67대로 추정이 돼요. 뭐 포브스나 이코노미스트나 서방에 보면. 그러면 A-10기를 A-50을 포함해서 10여 대 이상이 파괴됐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제렌스키 말대로 34%는 아니더라도 10에서 20% 정도는 파괴된 거다.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합의해서 서로 감시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모두 밖에 주기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비행기가 비행장에 주기되어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정비할 거 아니에요, 고장난 비행기들은. 그러니까 가용 전력을 따지면 데미지는 훨씬 클 거다. TU-95는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미 라인이 모두 닫혀서. TU-22M도 지금 생산이 거의 중단됐어요. TU-160 정도만 지금 다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능력의 젤렌스키 말대로 3분의 1, 34%는 아니지만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고, 이건 복구가 안 된다. 푸틴 살아생전에. 금액은 70억 달러라고 그랬지만 그건 단순 계산이고, 푸틴 입장에서는 700억 달러. 그 이상의 10배, 100배 이상의 타격이다. 왜냐? 우크라이나 입장은 그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ALCM, 항공결발사 순항미사일, 뭐 킨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러시아의 전략폭격기에서 발사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도심을 때렸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때렸다. 이 개념인데,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핵투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전력이 상당 부분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균형이 기운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에 있던 이르쿠츠에 있는 벨라야 비행장 같은 경우는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중국국을 견제하는 비행장이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중국은 속으로 좋죠. 왜냐? 중국 견제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핵가진 나라들은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를 쏘는 순항미사일 플랫폼을 타격한 거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 균형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선을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한테도 말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 핵 관련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푸틴이 핵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서 강경파들은 벌써 핵을 써야 된다, 핵을 쓸 명분을 줬다라고 지금 들끓고 있고, 지금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거든요. 푸틴이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그랬어요. 메드베데프는, 푸틴 측근은 끔찍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고,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선을 넘은 거죠. 민간인을 폭격하고 침략하고.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전력에 타격을 가했기 때문에 이건 자신들이 거는 핵 레드라인을 건드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다.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여기다가 크림대교도 거의 뭐 20여 킬로, 뭐 10한 5, 6킬로 되거든요. 이게 민간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크림대교를 통해서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대교를 거쳐서 이 남부 그 회랑 서던 커리도어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러시아가 우리가 보급로다. 그러니 명백한 타격이 된다라고 이걸 또 때렸거든요. 이걸 크림대교를 때리게 되면 크림반도는 고립되거든요. 본토에서 가까이 올 수 있는 게 끊어지면 위로 멀리 전장으로 돌아서 위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 작전은 우크라이나의 뭐 진주만 습격에 버금가는 충격이고, 전술적으로 어마어마한 우크라이나의 승리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략무기에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는, 물론 전술핵이나 이런 걸 쓰기는 쉽진 않죠. 뭐 쉽지 않아요. 그걸 쓰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나 거기에 버금가는, 예를 들면 오레슈니크라고 해서 극초음속으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ICBM급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물리적인 충격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쓰든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를 애써 무시하고 있지만 이번 데미지는 푸틴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다. 그리고 그냥은 못 넘어간다. 그리고 문제는 푸틴이 여기서, 젤렌스키가 그런 말 했거든요. 이런 작전이 몇 번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러시아의 핵 추진 잠수함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물밖에 나와 있거든요. 얘네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우크라이나가,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략 무기를 때렸으니까 미국도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침묵했었고 트럼프 지지층들은 난리가 났어요. 젤렌스키 하느라고 미국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 그럼 보복을 할 거고, 그럼 우크라이나는 또 보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끝이 어디겠어요. 그래서 이번 작전이 전술적으로는 대승이지만 전략적으로는 지금 미지수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장에서 이기보면 된다 그러지만, 그럼 생화학무기, 생물학, 민간인 무차별 학살,
핵무기 타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태위태한 선을 건드렸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데 그 플랫폼을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다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도 파키스탄 분쟁의 피해 규모와 라팔 전투기 격추 사건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일단 대한민국 내 언론의 보도의 흐름과 국제사회 언론의 흐름이 좀 달라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좀 항상 우리가 이제 주도 면밀하게, 왜냐하면 인도 파키스탄 얘기니까 한국의 언론에서는 뭐 워싱턴 포스트나 뭐 유럽 언론이나 이런 거 먼저 인도 파키스탄 뉴스는 잘 보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 파악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 핀트가 안 맞는 점이 있다. 왜냐 지금 4월 22일 날 인도령 카시미르 파할감이라는 지역에, 자 이제 인도령 카시미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도가 1947년 독립을 할 때 파키스탄 인도 같이 독립했죠. 그때 영국이 직할되어 있던 부분들은 이슬람이 많은 데는 이슬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동파키스탄, 나머지는 인도 이랬지만 번왕국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는 일종의 자치를 허용했던 지역이에요. 영국이 관할을 하지만 그 왕국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카시미르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는 게, 카시미르 인구의 7, 80%는 이슬람이었거든요. 근데 번왕국의 왕은 힌두교도였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독립하고 신나니까 카시미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인도의 번왕국의 그 카시미르의 그 왕은 그냥 중립국, 그냥 내가 다스리는 중립국으로 남고 싶어 이렇게 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이슬람 그 교도들이 내버려 두나요? 힌두교가 지배하는데. 그래서 안에서 파키스탄을 가져가고 일종의 내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번왕국의 힌두교의 왕이 겁나니까 인도한테 SOS를 쳐요. Help me. 그러니까 인도가 도와는 주는데 카시미르는 나한테 들어와야 돼. 그랬더니 번왕국의 그 왕이 알았어 들어갈게라고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카시미르의 땅인 거죠. 근데 그 파키스탄 이슬람교들이 가만히 있어요? 인도가 붙은 거죠. 싸움이 붙었는데 인도가 남쪽에 45%를 차지하고 파키스탄이 북쪽에 35%를 차지하고 동쪽은 또 악사이친이라고 중국이 점령하고 있어요. 20%를.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인도가 점령한 45% 안에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아니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파할감에서 4월 22일 날 이슬람 분리주의자들, 인도는 테러리스트라고 말하죠. 와서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무려 26명을 사살했어요. 비이슬람계만. 코란을 읽으라고 해서 못 읽으면 사살한 거예요. 여자는 빼놓고. 왜 이런 그 만행을 저질렀느냐. 이런 공포를 조장하면 힌두교도들이 카시미르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목표는 있었던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인도에서는. 그래서 7일 날, 5월 7일 날 작전명 신드로 작전이라고 그래서 파키스탄령 카시미르에 있는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의 캠프를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전투기 80여 대를 이용해서 공격을 했어요. 이게 이제 7일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22일 날 파할감 사태, 인도가 보복이 나선 게 7일인 거죠. 5월 7일. 근데 여기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팔이 격추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 파키스탄의 중국제 J-10C라고 하는 중국제. 싸구려야 비지떡이야라고 그동안 논리를 받았는데 이게 세계 최고의 라팔. 라팔이 돌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미사일도 중국제 PL-15라고 하는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6대, 그러니까 라팔 3대, 그 다음에 무인기 1대, SU-30, 미그-29 포함해서 6대를 격추시켰다. 그중에 3대가 라팔이다.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거죠. 라팔이 떨어진 최초니까. 프랑스가 자랑하는 자존심이 떨어진 거니까. 그동안 많은 실전에도 불구하고 라팔은 격추한 적이 없거든요. 성능이 좋았어요. 그리고 라팔은 근접전, 도구 파이팅에서는 근접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눈을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거. 요즘 전쟁으로 BVR, 가시거리 넘어서 미사일을 싸우는데 도구 파이팅 같은 경우 붙어서 싸우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랩터, F-22 랩터, 스텔스기도 이긴 적이 있어요. F-15하고도 민첩선에서는 뒤지질 않아요. 대한민국이 F-15 도입할 때 경쟁 기종이 라팔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라팔파하고 F-15파 나눠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라팔 시학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근데 인도가 이걸 부인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최소 라팔 1개의 잔해가 인도에서 발견됐어요. 꼬리 날개가. 기체 번호가, 그것도 1번기예요. 36대 도입했는데 1번기. 그 다음에 SU-30. 3대는 확실히 잔해가 확인됐다라는 게 서방 언론의 이제 공통된 보도예요. 이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중국에선 J-10C의 전설이라는 중국 국뽕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거 있죠. 막 중국 사람들이 인도의 터번 같은 모자 쓰고 막 그 놀리는 거. 라팔, 뭐, 조회수가 몇 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파키스탄이 정말 대승을 거뒀구나. 인도는 정말 수모구나.
그랬는데 이 수모를 받은 상태에서 5월 10일 날 갑자기 휴전을 해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핵전쟁을 막았어. 그다음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그 주요 관계자들이 X에다가 우리 휴전에 합의했다. 휴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흐름 보면 어떻게 돼요? 인도가 먼저 테러 당했어. 작전이면 신두로 했는데 라팔까지 떨어졌어. 창피 다 당해. 근데 10일 갑자기 휴전했어.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파키스탄이 이긴 거죠.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아마 그 유튜브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을 닫을 때 양쪽 관광객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파키스탄 국경 수비대들이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서로 의장들은 막 그냥 막 싸우듯이 뭐 서로 잘했다고 막 자존심 싸움 하거든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은 자존심 싸움이에요. 왜냐? 1947년 독립할 때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들이 끔찍한 내전을 겪었거든요. 서로 학살하는 잔인한. 그 이후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쟁을 4번 했어요. 4.27년 독립전쟁, 65년 전쟁, 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1999년 전쟁. 전쟁만 4번 했어요. 그 다음에 2019년에도 지금과 같은 유사한 사태로 서로 폭격까지 했고 이번에도 또 사태가 벌어졌고 근데 인도가 파키스탄의 인구의 몇 배가 되고 GDP는 10배, 국방력은 8배나 되는데 국방비는 이렇게 온갖 수모를 받고 지금 휴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인도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왜 휴전했을까요? 요 사이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요 사이가 국내에 지금 보도가 안 됐어요. 4월 7일 날 라팔 떨어진 것만 우리가 알지. 그러니까 라팔 충격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J-10C가 그렇게 좋은 비행기야? 왜냐 J-10C는 기체 가격이 5, 6천만 달러인데 라팔은 1억 5천만 달러 내외거든요. 2배에서 3배 차이예요. 가격이 이제 평가마다 다른 건 뭐냐면 도입 국가마다 어떤 기종, 어떤 사양을 들여오느냐. 그 다음에 훈련비나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게 합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J-10C의 2배 내지 3배가 라팔 가격이거든요. 근데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최대로 치면은 라팔 떨어뜨려가니 중국 기술력이 프랑스를 눌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다. 자, 일단 휴전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5월 7일 날 신두르 작전이었잖아요. 실패한 거죠. 근데 이거 실패했을 때도 지상 목표물은 상당 부분 인도가 타격했어요. 첫 번째 라팔은 떨어졌지만 문제는 5월 9일 밤이에요. 5월 9일 밤. 샹그릴라 대화 안보 대화에 참석한 이제 최근이죠. 한참 뒤 인도군 이 합참 의장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비행기 떨어진 거 맞다. 라팔이라고 말 안 했어요. 그건 맞다. 그런데 왜 떨어졌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는 충분히 보복을 했고 중국제 무기들은 아무런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인도는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월 9일 밤이에요. 5월 9일 밤 인도가 파키스탄을 공격을 했고 밤에 공격을 했고 인도 뉴스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인도판 화염과 분노, Fury and Fire, Fire and Fury.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김정은한테 한 얘기거든요. 자꾸 김정은이 뭐라고 그러니까 너 계속 이러면 너 경험해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거야. 겁준 거거든요. 인도판 화염과 분노가 5월 9일 밤에 있었어요. 당했잖아요. 인도가. 5월 9일 밤 대대적으로 파키스탄 공군기지를 공격을 했고 그것도 핵심 공군기지를 전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공군력의 20%를 낙아웃, 괴멸시켰어요. 그리고 이걸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미국의 언론들도 피격 전후에 사진들을 다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우스만 우샤프라고 하는 파키스탄 공군 소령이 사망을 하거든요. 이건 파키스탄 전 총리가 올렸어요. 트윗 X에 우스만 우샤프가 사망했다라고. 이 총리가 공군 소령 이름까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파키스탄 에이스였거든요. 영웅이었거든요. 파키스탄 공군기지가 앉아서 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 자랑하는 5월 7일 날 대승을 이끌었던 주역 중에 하나였던 LEI라고 하는 스웨덴 사우지의 공긴 조기공구 통제기. 이건 아랍에미리트가 2016년에 2대에 12억 달러에 사간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이 경납고 타격을 받아서 한 대가 박살났어요. 라팔하고 LEI는 하늘과 땅 차이 가격이에요. 보통 전투기 가격의 3배, 4배가 공동 조기공구 통제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군 전력의 5분의 1이 단 한두 차례의 야간 기습에 의해서 괴멸이 됐고 파키스탄은 아무런 대응을 못했어요. 5월 7일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중에 한 공군기지는 파키스탄 핵무기 저장고에 약 20km밖에 안 떨어진 공군기지를 타격을 했어요. 굉장히 위험했죠. 장거리 공격이면 어떨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1차 공격으로 공군 전력의 20%가 날아갔으니 남는 건 뭐겠어요. 파키스탄 핵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긴급히 개입을 해서
내가 막았어. 핵전쟁을 막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어떻게 돼요? 파키스탄 공군력, 공군 조기 연구 통제까지 박살냈으니까 화풀이를 충분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휴전이 되는 거죠. 근데 파키스탄은요. 더 있으면 더 얻어맞을 텐데. 그러니까 긴급하게 서로 휴전을 한 거예요. 우리가 5월 9일 밤을 모르니까 인도가 침필하다고 좀 생각하는 거죠. 요게 진실이고. 그러면 이렇게 5월 9일 날 잘한 인도군이 왜 그럼 5월 7일 날 당했냐 이거죠. 바로 인도군의 전형적인 전술적 실패예요. 첫 번째 뭐냐면 파키스탄군을 너무 얕봤어요. 자, 인도도 공중 조기 공부 통제기가 있고 파키스탄도 공중 조기 공부 통제기가 있어요. 양쪽 다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는 없고 파키스탄에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전자전기예요. 전자전기는 떠서 적의 전파를 방해하고 적 데이터 링크를 제밍을 하고, 물론 그런다고 데이터 링크가 완전히 마비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적 통신을 다 감청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2대가 있어요. 근데 인도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인도군의 모든 통신 내용을 사전에 감청하고 있었고 언제 어디서 어떤 비행기가 뜨고 언제 어디를 공격할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공군기들이 미리 공중에 떠서 더 높은 고도에서 파키스탄 영내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 파키스탄 공군들의 목표는 뭐냐? 인도군 전투기들을 공격해서 격추키는 공대공 무장에 특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인도군들이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전자전기가 없으니까 공대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 있는 테러 기지, 분리주의자 기지를 공격하는 공대지 무장만 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애들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싣고 있었고, 인도군은 이 공중전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무거운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면 이 비행기에는 가벼운 단거리 방어용밖에 있는 미사일이 없어. 공대공 미사일이 안 실려요. 무거우니까 장거리는. 이 상태에서 미리 높은 고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전투기 요격에 특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인도는 그것도 모르고 공대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사일을 쏴야 되니까 전자전기 통제하에 당한 거죠. 모르고 있던 거죠. 첫 번째는 전자전기의 차이, 두 번째는 공대공과 공대지를 치중했던 전략의 차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래 라팔은 LOC,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는 실실통제선이라는 일종의 휴전선이 있어요. 경계죠. 그 후방에 한 260km 되는 지역에 라팔이라는 고가의 자산이 있었어요. 왜냐? 너무 가까우면 당하니까. 그런데 인도군이 여기 전략적으로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를 빨리 공격하기 위해서 전방으로 배치했어요. 거리가 한 60km밖에 안 되는 비행장에. 그러니까 거리가 더 가까운 데 와버리니까 파키스탄으로서는 라팔의 움직임을 다 감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공격하겠다고 한 작전이 오히려 파키스탄에게 모의감을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전술에서 완전히 패배. 파키스탄 미리 다 기다리고 있었고 전자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진 배치,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패키지, 공대지에 주력한 스트라이크 패키지, 공개 편대군을 편성한 인도, 공대공을 눈에 다 보고 있으면, 심지어 인도군 지상기지와 인도군 항공기관의 교신 내용까지 파키스탄이 다 듣고 있었어요. 전자전기 때문에. 전자전기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인도가 자랑하는 프랑스가 라팔에도 전자전 ECM이라고 하는 전자전 장비가 있었어요. 너무 과실한 거죠. 스펙트럴하고. 아무리 구형의 그 파키스탄의 전자전기 특화가 된 비행기랑 자체 방어를 위한 ECM, 라팔의 전자전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라팔이 PL-15라는 중국제 미사일, 중국제 J-10C에 당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 뒤에 전자전기가 숨어 있었고 인도군의 전술상의 실패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떨어진 라팔의 프랑스 다소사 거거든요. 다소사. 근데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던 전자전기가 프랑스의 다소사 거예요. 그 다소가 다소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를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이 전자전기도 구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자,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웨덴제 사브 전자전기거든요. 조기용부 통제기거든요. 이게 다소사의 전자전기랑 사브의 LEI라고 하는 공중조기부, 이게 부서졌다니까 인도가 보복했어. 이거랑 지상에는 유기적인 통합체제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인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파키스탄이 스웨덴제 사브 조기용부 통제기를 썼다고 그랬죠. 요 직전에 게 중국제 조기용부 통제기였어요. 4대. 근데 여기 성능이 나빠서 다 퇴역시켰어요. 성능이 나빠서 그걸 바꾸고 스웨덴제 사브를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J-10C 좋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제 조기용부 통제기가 성능이 나빠서 파키스탄 다 버렸고 지금 개조하고 있고, 그 자리를 스웨덴제 사브가 채운 거고, 그 다소사의 전자전기와 합동작전으로 프랑스의 다소를 격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J10C와 PL15는 그냥 하부 플래톤 역할만 한 거예요. 둘끼리의 공중전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두항공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어요. J10C 막 주가가 폭등했어요. 나중에는 5월 평균 내보면 노리코부터 시작해서 중국 방산업체들은 주가가 형편없어요. 근데 인도에 파라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라는 그 방위업체가 있거든요. 5월 한 달 동안 49%가 올랐어요. 인도 방산업체들은 다 올랐어요. 지금 이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자, 5월 9일 밤 공격했던 공격은 대부분 인도가 국산화했던 많은 무기들이 성능 제대로 발휘했어요. 라팔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했고, 모디 총리가 오래전부터 메이드 인 인디아, 보통 인디아 하면은 방산에 조금 비속어로 삽질하는 국가로 유명하거든요. 아둔 전차 개발하는데 전차 걸리는데 30년, 테자스 전투기 별거 아닌데 또 30년, 러시아 기술 전체 받아놓는 핵중잠 30년, 여기 삽질 저기 삽질, 30년에 만들어진 아준 전차는 너무 무거워서 인도에서 어디 제대로 가지도 못해요. 길이 없어갖고. 그런데 이제 인도의 방산이 드디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효과를. 메이드 인 인디아가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파키스탄은 코피 터졌다. 인도는 라팔 떨어진 걸로 최면이 구겼지만, 그러나 파키스탄은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죠? 인더스 해협약에 의해서 파키스탄을 흘러가는 인더스강, 파키스탄 상류 카슈미르에 원래 중국 쪽 티벳, 중국령 티벳이죠. 중국이 아니지. 티벳,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것뿐이죠. 티벳에서 발원해서 이게 인도령 카슈미르를 통해서 파키스탄으로 가서 본류가 아라비아로 넘어가 인더스강이에요. 근데 인더스강의 상류에 6개 주요 지류가 이렇게 6개가 모여서 인더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카시미, 인도령 카시미르에 있고, 여기 본류가 파키스탄 넘어가거든요. 파키스탄 농업용수의 80%예요. 이 6개 지류가 하필이면 다 인도에 있어요. 거기서 막으면 물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1960년에 세계은행 중재로 인도스 협약을 맺거든요. 지류 6개 중에 3개는 인도가 마음대로 쓴다. 나머지 3개는 파키스탄 거니까 인더스 강으로 흘러들어간 3개의 지류는 인도가 손대지 말아라고 협약을 내요. 근데 6개 다 인도령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4차례 전쟁, 2019년 분쟁에도 그 인더스 협약이 유지가 됐는데, 이번에 인도가 막았어요, 물줄기. 이걸 계속 막으면 파키스탄은 말라 죽어요. 지금도 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 이긴 거예요? 물론 인도도 계속 못 막아요. 왜? 지금 6월부터 몬순 우기거든. 그럼 물이 차면 막고 있다 갑자기 터지면 다 죽으니까. 지금도 인도 폭우로 북부에 사람들 죽고 있거든요. 열긴 열 거예요. 근데 인도가 어떤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여기다가 댐을 세우겠다. 그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파 전쟁은 우리가 라팔 충격에 너무, 왜냐면 라팔이 우리가 라팔이 추억이 있으니까, F-15랑 싸웠으니까. 그게 아니다. 지금 파키스탄은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고, 지금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있어요. 경제 최악이에요. 2022년에 발생한 홍수 지금 제대로 처리를 못했어요. 복구를. 최악의 상황에서 인도의 폭격에 의해서 파키스탄 사기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파키스탄 군에.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 만들어냈죠. 인도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지금. 이게 나팔 격추의 그 뒷면의 그 이야기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외 복잡한 지정학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 뒤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죠.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1대1로 중국의 거점이고,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파키스탄은 중국과 연결돼 있어요. 하이웨이, 카라코람 하이웨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파키스탄 생필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무기의 대부분이 중국제일 정도로, 원래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소련, 그때는 파키스탄은 미국과 짝짝꿍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가깝거든요. 파키스탄과 중국이 가깝거든요. 인도는요, 중국하고 1962년에 인파 전쟁, 중인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은 영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왼수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쿼드, 인도, 서쪽에서 중국 막아, 호주, 남쪽에서 중국 막아, 동쪽에서 일본이 막아, 중심은 미국 컨트롤 타워, 이게 쿼드거든요. 그러니까 인파 전쟁은 뒤에는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있죠. 복잡하죠.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 5개 나라가 지금 복잡하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중국. 이 나라가 아주 밀접하게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더스 협약이라고 해서 파키스탄 인더스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인더스강 상류에 인도령 카시미르에 6개 지류가 있고, 이 지류의 3개의 지류를 파키스탄이 쓸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한 게 인더스 협약이거든요. 1960년에 세계은행이 중재해서 체결한. 근데 인도가 이제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화나니까 그 인더스 협약을 깨고 그 물줄기를 막아버렸거든요.
그럼 파키스탄은 미치죠. 왜냐하면 파키스탄 농업용수의 80%를 인더스강에 의존하고 있고 수력 발전도 한 3분의 1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80%라고 보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막고 있어요. 풀긴 풀어야 돼요. 임시니까. 근데 인도는 좀 더 장기적으로 파키스탄을 말려주길 생각이에요. 파키스탄은 농업국가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농업용수를 막아버리면 경제가 파탄나겠죠. 지금도 IMF 구제금융 받는 형편인데 IMF 돈을 받는데 여기다 댐을 건설하겠대요. 댐을 건설하면 하류로 가는 물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풀었다 말려주겠다 살렸다를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인도 피해 없이. 근데 파키스탄은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러면 전쟁이야 라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고 핵을 쓸 수도 있어 그러겠죠. 이제 물이 말라버리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되니까요. 자, 물전쟁에서 누가 갑이라고요? 인도죠. 근데 인도가 물전쟁에서 또 읍이에요. 왜냐? 지금 인도 서부는 벵골 지역, 방글라데시죠. 여기 벵골만 있는 쪽. 이쪽이 이제 파키스탄 쪽은 펀잡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인더스강은 이쪽에 펀잡 지역에 있어요. 근데 벵골 지역 이쪽에는 겐지스강이 있어요. 그 유명한 겐지스강. 그리고 브라마푸트라 강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브라마푸트라 강과 상류에 합류하는 지역에 흘러들은 지류를 얄륭창포라는 강이 있어요. 이 티베트거든요. 이건 중국에서 기원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령 티베트에서 기원을 해요. 이건 낙차가 크기 때문에 거의 2000m 낙차까지 되거든요. 여기에 중국이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 산샤댐보다 더 큰 댐을 건설하겠대요. 그럼 인도 하루에 브라마푸트라 강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지금 인도가 갑질하는 건데 지금 동쪽에서는 중국이 지금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물싸움에서 완전히 간만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 또. 여기에 또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라고 어마어마한 지역을 인도 땅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근데 그 끝에 보면 방글라데시 쪽에 이렇게 조그만 띠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큰 지역이 있어요.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라고. 여기 또 영토 분쟁이 종국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일촉즉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은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서쪽은 악사이친이라고 카시미르 중국령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 부분 라다크 거기에 이제 판군 호수라고 있는데 여기 호수 중간이 선이기 때문에 국경이 없어요. 하비텟. 그러니까 맨날 몽둥이로 싸우고 오늘 점령하면 내 땅이고 내일 점령하면 내 땅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터지고 있거든요. 자, 물싸움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쪽 인더스요. 이쪽 겐지스강 쪽에 이쪽에 브라마푸트라랑 여기 또 싸움이 있죠. 파키스탄은 또 한술 더 떠요. 코피 터져요 또. 왜냐? 파키스탄하고 붙어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탄탄하죠? 탄탄은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럼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친하겠어요? 안 친하겠어요? 친하죠. 왜냐? 탈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탈레반은 신학교, 이슬람 신학교 학생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자 갖고요. 그러니까 샤리프, 이슬람 율법에서 처음에 통치했을 때 여자들 차도로 뭐 히잡 쓰게 하고 뭐 태형하고 뭐 난리 쳐갖고 뭐 쫓겨났잖아요. 그 다시 집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탈레반 정권하고 파키스탄 정권하고는 파키스탄 미국이 지원했던 이전 정부를 몰아냈는데 탈레반 세력과 파키스탄은 전략적으로 협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한 편이었죠.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 파키스탄의 이쪽에 인더스강도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흘러들어오는 강이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카불강, 쿠나르강 그런 강이 있거든요. 여기다도 아프가니스탄은 댐을 건설하겠대요. 그럼 파키스탄으로 내려가는 물이 또 막혀요. 그러니까 인더스도 막으려고 그래. 탈레반 정권이 또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간 또 다른 물줄기도 막으려고 그래. 아니 사이가 좋다면서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바로 탈레반이 있어요. 탈레반. 뭐냐? PPT라고 그래서 탈레반은 그러니까 민족이 아니에요. 신학교 학생들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에 충실한 세력들이에요. 근데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군부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세력을. 총리가 있지만 실세는 군부예요. 파키스탄은 쿠데타 4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 군부는 세속 정권이거든요. 파키스탄 안에도 탈레반이 있어요. 파키스탄 탈레반 PPT. 이 친구들은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의해서 지금 파키스탄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니까 파키스탄 정부하고 교전을 하고 있어요. 교전을. 그러니까 파키스탄 정부는 이 PPT를 테러 세력으로 이미 규정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탈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하고 어떻게 했어요? 통일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PPT, 파키스탄 탈레반한테 은신처를 제공해요. 은근히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약간 서먹해지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탈레반은 서로 전투하고 그럼 인도가 이거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보고 있겠어요? 파키스탄 탈레반 도와주겠어요?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파키스탄 탈레반 정권한테 인도가 계속 찔벽대요. 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하고 놀자. 왜냐? 적의 친구를 내 친구로 만들어버리면 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지금 이제 짜증나는 거죠. 원래 내 영역인데 이슬람 교도들이 나하고 좀 친해져? 짜증나는 거죠. 복잡하죠? 더 복잡해요. 또 하나. 방글라데시 때문에. 방글라데시가 원래 독립할 때 동파키스탄이었어요. 지금 파키스탄하고 같은 나라였다니까요. 1947년에. 왜 그러냐면은 영국이 독립할 때 양쪽에 이슬람의 교도가 많은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독립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이죠. 동파키스탄, 지금 방글라데시. 원래는 방글라데시가 아니었어요. 동파키스탄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파키스탄이 인구는 더 많은데 자원과 통제권은 다 서파키스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벵골 쪽 파키스탄인들하고 서쪽 지금 파키스탄 사람들은 인종이 조금 달라요. 피부 색깔도 달라졌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서파키스탄이 이쪽을 2등 국민 취급을 해요. 이쪽은 인구는 많은데 자원은 저쪽 다 가지고 있고 하층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거 화나잖아요. 그럼 선거하면 누가 이겨요? 인구가 많다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동파키스탄이 인구가 많아 선거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세력화니까 이제 학살극이 벌어져. 이쪽에서 군대를 보내서 동파키스탄에 있는 주요 저항 세력들을 이게 서트레 작전 학살하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파키스탄 사람들이 봉기해서 이 서파키스탄과 싸우는 거죠. 근데 이쪽은 정부군이니까 밀릴 거 아니에요. 그때 인도가 도와줘요. 그래서 이 서파키스탄을 깨부시고 방글라데시 이게 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이에요. 인도와 파키스탄 싸워서 방글라데시를 뺏긴 게 70년 전쟁이에요. 파키스탄은 한이 맺힌 거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입장에서는 인도는 뭐가 돼요? 구세주 은인이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하고 인도는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하고 동파키스탄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서로 왼수잖아요. 이 서로 거리가 1000마일이에요. 1600km 떨어져 있어요. 이 서로 두 개의 다른 이 체제를 하나로 만든 게 비극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지만 파키스탄보다 항상 인도 편에서 온 거죠.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가 요새 변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방글라데시가 이 인도하고 짝짝꿍인데 요즘 차이가 안 좋아요. 방글라데시 국부가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 그 딸이 셰이크 하시나예요. 이 딸이 작년까지 방글라데시 총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하시나 정권에 반발하는 대학생 시위를 진압하면서 무려 1,400명이 학살당해요. 그러니까 대중붕괴가 일어나서 하시나 정권이 붕괴하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인도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인도로 도망가니까 방글라데시는 지금 과도정보거든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지금 과도정보 수반인데, 근데 인도가 지금 방글라데시 입장에서는 범죄자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짜증이 난 거죠. 방글라데시가. 어느 정도 화가 났냐면 그 국부 하시나의 아버지 사진이 들어간 지폐까지도 사진을 받고 지워버릴 정도로 화가 나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하시나 보호하고 있잖아요.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이가 나빠져요. 근데 이건 표면상의 이유고 실제로는 또 뒤에 중국이 이제 방글라데시를 접근하는 거죠. 왜냐? 방글라데시를 접근하면 방글라데시 통해서 벵골만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1대1로. 파키스탄도 1대1로의 거점으로 파키스탄의 아라비아 해만에 항구로 통하니까 중국의 야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꼬시는 거죠. 가난하니까. 널 도와줄게. 생필품 줄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눈이 쏙 돌아가는 거죠. 인도는 이쪽에 더 큰 걸 제시하니까 어차피 종교적인 반감도 있고. 자, 이 그림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글라데시 인도도 깨져.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도 흔들려. 그 다음에 또 아프가니스탄은 또 중국한테 또 머리가 아파요. 왜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이 제일 눈독을 들여요. 왜? 아프간에서 통하면 1대1로가 아프간에서 거쳐서 밖에 똑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탈레반은 아무래도 신학과 학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 이슬람 율법. 파키스탄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끝이 와칸 회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 15-20km인데 길은 한 300km 내외가 될 거예요. 이게 중국의 신장 위구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신장 위구르는 누가 살죠? 이슬람 교도들의 땅이에요.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들어봤죠? 여기에 이슬람 교도들을 탄압하는 거죠. 분리주의가 일어날까 봐. 어마어마한 인권 탄압, 100만 명이 갇혀있네. 매일 수갑 차고 시진핑 어려고 있네. 많이 나왔어요, 인권 탄압으로.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고 있거든요. 이 신장 위구르가 이슬람 교도들이 탄압받고 있는 이 지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땅으로. 그럼 탈레반이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슬람을 탄압하는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용납을 안 하겠죠. 여기에 ETIM이라고 있어요. 투르키스탄 독립운동. 그 다음에 이 후신들, 이 사람들이 투르키스탄을 모토로
이슬람 신장국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탈레반이 이 사람들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죠. 그러니까 중국은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 국경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그러니까 전통적이었던 인도, 방글라데시는 중국이 끼어들어. 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는 인도가 끼어들어. 그리고 인도가 끼어든다는 얘기는 뭐야? 중국과 파키스탄을 동시에 견제하는 거예요. 왜냐? 인도는 중국과도 이 라다크, 악사이친, 아루나찰 프레데시 영토 분쟁, 파키스탄과도 카슈미르 영토 분쟁. 그러니까 요 사이 가운데를 찌르는 게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여기 파키스탄 내 탈리반, 아프가니스탄 정부. 이 둘이 급속하게 지금 관계를 가깝게 하려는 거고, 거꾸로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손길을 펼치는 거고, 또 파키스탄에 대한 길을 지원 가르나시선을 다하는 거고,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게 이 지역의 외교 안보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한미군 방위비 5% 증액 관련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충격적이죠. 방위비 5%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GDP 2.8% 정도 쓰고 있거든요. 많이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고도 세계 국방력 5위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방위비 5% 얘기가 나왔어요. 5%.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나토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방위비 5%에 대해서 유럽이 거세게 반발하기보다는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위비 5%는 어마어마해요. 미국도 3.4%밖에 안 써요. 3.5% 내외 정도밖에. 그러면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원래 나토 회원국 간의 합의에 의하면 방위비를 2%까지 쓰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냉전 끝나고 전쟁이 뭐 일어나겠어? 하니까 유럽이 그냥 해평, 내평 방위산업 줄이고 먹는 데다 쓴 거예요. 복지 쪽으로.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1%밖에 안 썼어요. 그랬더니 평화 시기네 하고 했는데 갑자기 빵 터졌죠. 러우 전쟁이. 무서워 해갖고 작년 기준으로 알았어 2%를 올릴게 라고 3분의 2 국가가 2%로 폴란드는 지금 거의 4% 가까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붙어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무슨 소리야? 3.5%까지 올려? 그랬더니 이제 5%까지 올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그세스가 뭐라고 말했냐? 방위비 5%, 미국이 이제 5%를 나토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2.8% 쓰는데 2.5% 내외였어요. 계산에 따라 지금 2.8% 나오는데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헤그세스가 샹그리라 대화에서 유럽이 5% 쓴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이 5% 안 쓴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는 뭐예요? 방위비를 5%를 우리한테도 올리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지금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 그랬죠. 이것과 방위비는 다른 거예요. 방위비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방비를 말하는 거고 2.8%? 한 70조가 좀 안 돼요. 지금 한 7, 80억 달러 될 거예요. 그 다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은 뭐냐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땅에 와 있으니 와서 주둔하는데 드는 비용을 좀 니들이 내지 않겠어? 이거예요. 국방비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비 증액을 아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지만 아시아 국가들도 5% 얘기를 한 거는 지금 국방비를 처음으로 때린 거예요. 니네도 5%를 올려야지 않겠어? 그럼 지들도 3.4% 정도 내외밖에 안 쓰는데 왜 5% 쓰라고 그러느냐? 바로 헤그세스가 3월에 발표한 미국 임시 국가 방위 전략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번에 샹글리아 그대로 나왔어요. 뭐냐? 미국은 미국 본토 방위한다. 당연하지. 자기 나라 방위하지. 그 다음에 중국 견제, 대만 방어에 집중하겠다. 나머지 나라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국방비 올리세요. 왜? 그래야 미군의 원정군들의 힘을 덜 거 아니에요. 중국 견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만일에 지금 기준으로 5%를 내게 된다고 그러면 금액이 120조에 달해요. 낼 수가 없어요. 유럽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유럽은 이제 무섭잖아요. 무서워. 전쟁이야. 굶더라도 무기 사야지. 경각심을 가졌어요. 2%에서 3.5%까지는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단기적으로 계속 할 수는 없죠. 예, 그동안 부족했던 무기 확충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1.5%, 3.5인데 1.5잖아요. 그건 꼼수를 쓰겠다고. 어떻게 하느냐. 합리적인 꼼수예요. 예를 들어서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버스가 다니는 길이에요. 탱크가 다니는 길하고 버스가 다니는 길은 강도가 아스팔트 두께가 다르거든요. 훨씬 무거우니까. 버스 다니는 길을 만드는데 강도를 탱크가 다니는 길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군사도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건물을 줘도 예를 들면 뭐 벽이 일반 벽은 30cm다 그러면은 방어용으로 1m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 조정을 조금 하면 1.5%는 때울 수 있다. 인프라 같은 거. 지금 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는 놀랍게도 3.5%는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다. 뒤들 코가 석자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브렉시트.
나간 영국도 설득해서 3.5% 설득하고 있다. 요게 이제 나토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은 니네 방위비 올려라고 직접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만 얘기했고 방위비는 헤그세스가 샹그리라에서 얘기한 거고. 근데 또 하나 헤그세스가 이제 우리 아킬레스건 기분 나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안미 경중하는 국가들이 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먹는 나라가 있다. 그쵸. 정확하게 어느 나라 의미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데 안보는 우리한테 의지하면서 중국한테 돈을 벌어?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지들은 안미 경중 아닌가? 지들은 자기 안보 자기가 하니까 안미고 경중 중국에서 얘가 이렇게 괜히 어마어마하게 수입해 갔다는 얘기가 싸게 섰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는 우리한테 기분 나쁘죠. 뭐냐 줄을 확실히 서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중국하고 그런 경제를 단절하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헤그세스의 얘기는 방위비를 올려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새로운 충격. 주둔 분담금과 차원이 달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안미 경주. 확실히 미국에 줄 서라.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게 Congratulation 이게 미 백악관 차원에서는 안 나왔어요. 저 한국이 자유로운 선거를 치렀다. 근데 중국이 세계 질서 이게 앞뒤가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금?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아야 될 거야 새 정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실용주의. 맞죠. 실용주의가 맞죠. 실용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념이 존재하지 않은 제도에서 무조건 줄수라고 줄 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한국 새 정부의 숙제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또 겁내는 게 있죠. 주한미군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어. 우리 주한미군 철수시킬 거야? 그러면 어쩌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제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주한미군과 우리 군당국 모두 그런 법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주한미군 28,500명이에요. 미국의 해외 원정군, 조둔군은 냉전 때 한 40만 명 내외였거든요. 뭐 군무원까지 포함 좀 유동적이에요. 지금은 20만 명 내외예요. 근데 일본의 5만 2천 1위, 독일의 3만 8천 2위, 놀랍게도 한국이 2만 8,500 3위예요. 근데 미국이 국방비를 좀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벅차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미군의 규모를 재조정한다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규모의 변동 가능성은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아킬레스.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 철수 그럼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지금도 순환 배치라고 그래서 지금 말한 4,500명 규모가 미국 본토로 갔다가 새로운 부대가 계속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28,500명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나갔다 떨어졌다 할 때 공백이 비면 24,000명만 있는 거죠.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은 있다. 재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해외 원정군, 미군의 원정군을 재조정하는 작업이니까 그건 불가피하다. 그러면 트럼프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 없다. 미리 말씀드리면. 없다라고 없다 틀리면 안 되니까. 거의 없다. 없어요 사실은. 왜냐? 자, 미국의 임시국가 방위 전략 트럼프 정권의 핵심은 뭐죠? 중국의 견제죠. 중국을 견제하려면 지금 일본에 5만 2천 명이 있지만 이건 섬에 있어요. 주한미군은 육지에 있잖아요 지금. 만주하고 붙어 있잖아요. 북한 통과해서 가면은 탱크, 미국의 주력 탱크로 가면은 하루 안 걸려요. 베이징에. 하루 정도 갈 거예요. 하루 정도면. 그럼 이 어마어마한 전초기지에 어마어마한 병력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첨단으로 무장한 미군 병력이. 이 주한미군이 있는 곳과 없는 것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어요? 천문학적이죠. 자, 일본은 섬에 있기 때문에 육상으로 상륙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7개 이 유엔군 후방기지가 있거든요. 유엔 소방기지가. 여기 물자들이 있다가 전쟁 나면 바로 부산항 포함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 훈련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고 이 후방기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한미군을 빼면은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과 중국이 일단 붙으면 해전이 될 거예요. 해상에서. 그러나 주한미군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국의 몇 개의 군단을 만주에 묶어둘 수가 있어요. 견제해야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그래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말 했어요. 한국을 불치망모, 한국에다 항모를 얹어놓은 것 같다. 이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잖아요. 항공모함에 해군력을 싣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붙어있는 항공모함이잖아요. 바로 중국 어디든 다 가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버린다? 버릴 수가 없죠.
버리는데 캠프 데이비드 아니 저기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저렇게 거의 100억 달러 규모의 시설들을 만들어 놓습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전략적 유한성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절대 우리가 나가려도 안 나간다. 나가려도 안 나간다. 자, 그럼 나가면 어떡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어요. 우리를 핵으로 계속 위협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핵 위협에 직면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자, NPT 비확산 조약 10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회원국이 비상 상태에 처하면 탈퇴할 수 있다, NPT를. 우리 지금 비상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네 비상 상황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확장 억제 해줄게. 그러니 날 믿어. 그러니 NPT 참여 이 얘기잖아요. 근데 떠나요. 자, 주한미군 철수해요. 그럼 우리를 북한의 핵 위협에서 안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자치핵 무장하는 명분이 생겨요. 아무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합법적이 돼요. 자, 주한미군이 자, 내일 집에 갈게. 이만 결정을 한꺼번에 못 가요. 몇 년 걸려요. 그 사이에 충분히 핵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자, 철수 안 한다. 부분 감축은 가능하다. 만약에 철수하면 핵무장하면 된다. 아무도 못 막는다. 정당한 명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국방력 5위인데 핵만 가지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핵 가지면 북한이 먼저 무너질 거다. 가난한 사람 부자가 똑같이 싸우면 가난한 사람도 푸르시에 부자도 푸르시에 있으면 누가 유지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거지. 밖에 하나도 못 갈겠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한미군 때문에 벌벌 떠는데 아니다. 주한미군은 이미 본인들이 북한 억제가 아니라 중국 억제라는 말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헤비세스도 미국 모두 다 임시국가 방위전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다고 미국도 동의했다.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부분 감축은 있을 수 있다. 철군 안 한다. 하면 명분으로 핵무장할 수 있다. 그럼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셔가지고 제가 좀 선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일희일비 안 해도 된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몸집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고요.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강조합니다. 국익우선의 실용주의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반도의 평화와 또 통일로 가는 길을 이 정부가 초석을 닦아줬으면 하고요. 뭐 더 나아지겠죠. 예, 희망을 가지고 이 새롭게 출발하는 새 정부에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